제2부의 첫 발제는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요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연구위원께서는 조선인 위안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第2部の最初の発表者はイ・ウヨン落村で経済研究所研究員です。朝鮮人慰安婦どこからどうやってきたのかをテーマに発表していただきます。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글자 그대로 위안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가, 다른 말로는 누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민간인을 마치 강제연행했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제가 단 하나 추가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용수 같은 경우에 강제 연행했다고 한다면은 대구에 그 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구에 그 친척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또한 그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용수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한다면. 그런데 정대협 지금의 정 의원은 이 이용수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조사를 하고도 발표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역시 위안부 강제 연행, 민간인을 강제로 연행해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것은 역시 근거가 없고 믿기 힘든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가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누가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농촌이 중심이 되겠죠. 일반 여인들이 있을 테고, 또한 기존의 매춘부가 있을 겁니다. 기존의 성노동자가 있는 거죠. 그 성노동자들은 관도 한반도 내에 있던, 조선반도 내에 있던 매춘부들이 있고, 또한 조선반도 바깥에도 매춘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1940년경에 조선의 총독부로부터 허가받은 매춘부, 즉 공창, 그 공창이 약 10,000명 가까이 되었다면 그와 비슷한 숫자의 매춘부가, 성노동자가 중국, 만주, 대만, 일본 등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또한 위안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또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경로, 위안부가 되는 경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원에 의한, 관원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그 경찰, 군인,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인이나 약취, 합쳐서 유괴라고 합니다. 유괴라고 하면은 법률적인 용어로는 유인이라는 것은 감원 이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취업사기가 대표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약취, 이것은 강제, 폭력을 동반해서 유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인이나 약취를 한다거나 해서 그 여자를 팔아넘기는 거죠. 인식매매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시점, 여기에서 소위 위안부 성노예론자들이, 강제연행론자들은 관원에 의한 강제연행만을 주장했다면 그에 대한 우리들의 반대 논리는 인식매매였습니다. 부모가 자기 딸을 팔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부모가 자기 딸을 팔았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투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딸을 팔았다면 그 딸이 그 딸을 사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시켜도 되는가, 또 그 딸을 원칙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켜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위안부가 된 사람들, 아니면은 그 시기에
공창이건 사창이건, 여기서 한 가지,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사창가라는 말에서는 막연히 창녀들을 사창이라고 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 당시에 불법적인 매춘행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합법적인 매춘행위는 공창이 하는 거지요. 이렇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팔았을 때 그 계약, 그 내용이, 판 내용이 무엇이냐, 실제로 저는 제가 오늘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 일이나 시켜도 좋다, 즉 전면적인 거지요.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시킨다, 종신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식이 신분이 세습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조선의 노비였습니다. 조선의 노비의 경우에는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켜도 좋고, 원칙적으로 또한 죽을 때까지 시키고 그 자식까지 이 노비가 되는 겁니다. 과연 조선시대에 과연 이 위안부가 있을 당시에 공창이나 사창의 매춘부들이 그렇게 매매가 되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와 어떻게를 조합하면은 위안부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불법적인 인신매매나 불법적인 유인 약취, 그리고 근거가 없는 관원의 강제연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미우리라는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 때부터 17세기부터 있었던 일본의 오랜 역사 깊은 거래 관행이 있습니다. 미우리를 한자로 쓰면은 몸신자의 팔매자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말이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매노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한 양인이, 일반인이 자기 자신 또는 자기 가족을 세트로 묶어서, 또는 자기의 딸이나 자기 부인을 파는 겁니다. 스스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에다 팔매자를 써서 자매노비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위안부가 되는 사람들, 매춘부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매노비와 같은 성격이었느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저렇게 되는데, 몸신자에 팔매자를 쓰고 일본말로는 고유한 학술적인 용어가 있었습니다. 연계 계약 또는 연계 공공 계약. 그 계약을 한 사람은 연계 공공인이라고 했는데, 그 연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몇 년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나 매춘부의 경우에 길게는 6년, 짧게는 1년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두 번째로 이 연계 계약의 두 번째 특징은 이 1년 내지 6년에 걸친 고액의 임금을 미리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차금이라고, 미리 빌려준다 해서 전차금이라고 부르고, 이 전차금을 주고 몇 년의 노동계약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계계약이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그리고 오늘 축사를 해주었던 렌자이어 교수가 말한 것도 바로 그 연계계약을 말한 것입니다. 그 연계계약을 영어로는 indentured servitude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큰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 연계계약이 미리 전차금에 고액의 전차금을 주고 몇 년의 노동계약을 하는 그 계약이 인신매매라고 오해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 딸을 판다라고 표현하죠. 딸을 팔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주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딸인 한 여성이 이 매춘부나 위안부가 되는 것은, 이건 사회적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소셜 데스예요. 목숨을 내주고 그 대신 고액의 전차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한 일본에서 들어온 관행이 한국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다른 말이 없었어요. 해서 그것을 그냥 딸을 팔았다, 아니면 인신매매했다,
라고 표현한 거지만은 그 실질은 노비나 노예 계약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연계 계약, 즉 노동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즉 위안부가 일반인이나 매춘부가 위안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는 바로 이 연계 계약, 장기간의 전차금을 받는 연계 계약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 정대협에서 발간한 증언집입니다. 그 중에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입원의 현경숙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험, 자신이 매춘부가 되고 위안부가 되는 경로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에서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연계 계약의 조건, 즉 얼마를 받고 몇 년을 일할 것인지를 위안부를 모집하는 업자와 협상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모집업자는 2,000엔을 주겠다고 하니까 3,000엔을 달라고 하고 업자가 그를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 서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그 연계 계약의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현병숙 씨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아버지, 어머니 이름 다 쓰고 도장 찍고 할머니 도장, 할아버지 도장 찍어서 다 동의를 받았다. 렌지어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약서라는 겁니다. 어디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그 도장을 찍은 것이 바로 계약서가 되는 거죠. 한겨레신문 사장, 회장을 지낸 사람 중에 잘 알려진 송건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편집해내기도 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1984년에, 그러니까 요시다 세이지가 1983년에 위안부 거짓 선동을 시작한 바로 직후니까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오염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자신의 책 일제 지배하에 한국 현대사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송건우 씨는 27년생이니까 식민지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위안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빈곤으로 인해서 매춘 생활을 하고 있던 조선 여성을 다수 중국 대륙으로 데리고 가서 위안소, 간이위안소, 육군 오락소 등의 놀이객감으로 삼았다. 바로 송건호 씨는 자신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매춘부가 바로 위안부의 원천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 서구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1938년에 37년부터 위안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38년에 115명의 여성이 도항 허가증을 받고 중국으로 갔는데 그 중에서 115명 중에서 무려 101명이 성매매 산업에서 온 사람이었다. 이러한 증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모집 대상은, 첫 번째 출처는 바로 이 반도 내의 매춘부가 아니었겠는가.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창과 비슷한 숫자의 60년대는 종로 쪽이고 식민지기 때는 와룡동, 돈의동 이쪽에 사창가가 즐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공창과 비슷한 숫자의 불법적인 사창이 있었고 이들 또한 자신들의 조건을,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반도를 벗어나서 위안부가 되는 강력한 하나의 소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를 벗어나서 중국, 만주, 일본, 대만 등지의 공창 내지는 매춘부가 있었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타이완 같은 경우입니다.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초에는 대만인 매춘부보다 조선에서 건너간 조선인 매춘부가 더 많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위안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위안소 업자들은, 그리고 또한 위안부를 모집하는 모집책들은, 알선업자들은 제일 먼저 중국이나 대만에 있는 기존 매춘부를 찾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조선에까지 가서 매춘의 경험이 없던 여성을 데리고 와서 또는 비싼 코스트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강제연행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기존 매춘부의 경우가 훨씬 더 용이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사료가 부족합니다만은 실제로 매춘 위안소를 했던 위안소의 경영자 또는 위안소의 종업원이 이 위안소에서 일하기 전에 매춘업소의 주인이나 매춘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전쟁이 벌어지면서 위안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매춘부를 중요한 소스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기존의 매춘부에서 충분히 위안부를 조달하지 못했을 때는 일반 여성이 바로 그 조달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인데 1944년에 일본 해군 군속 3명이 일본 해군 군속으로 일하고 있던 3명의 조선인이 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미군 포로에게 신문을 하는데 이와 같은 신문을 합니다. 일본군을 위해서 매춘부로 일할 조선 여성을 모집하는 일에 대해서 보통의 조선인들은 알고 있는가? 이건 미군의 질문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 평범한 조선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로 인해서 소란이 발생한 적은 없는가? 이와 같이 신문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3명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우리들이 태평양에서 본 모든 매춘부들은 위안부들을 그저 그냥 단순히 매춘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프라스티튜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춘부들은 발런티어, 자원자들이거나 그들의 부모에 의해 매춘부로 팔린 사람이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팔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내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계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일본인이 만약 여성을 직접적으로 징발했다면 조선의 늙은이나 젊은이는 격분하여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남성들이 분노하여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일본인을 살해하고 나섰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부모가 딸을 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내실은 다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일반인이 자원하거나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가족이 원하거나 부모가 연계계약의 형태로 노동계약을 맺거나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위안부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강제연행에 대한 비판만 많았다면은 이제는 위안부 연구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에 앞서 약 1분가량 김복동 씨의 증언에 관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続いての発表の前に約1分ほど金木東氏の証言に関する映像をご覧いただきます。 이 그림은 김복동 할머니가 자신이 끌려갈 때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만 14살에 양산에서 끌려가셨는데 조선인 반장 그리고 일본 군복을 입은 군속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함께 와서 나를 군복 만드는 공장에 일손이 부족하니 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딸이라도 가야 한다. 만약에 가지 않으면 이 집에 오는 배급도 끊겠고 또 모든 식구들을 해외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할머니와 할머니 엄마를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복 만드는 공장인데 못 져라 하면서 할머니는 끌려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손딱 뽑으면 안 하고는 안 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끌리 가면 막 그런 건 아니야. 끌리 같아, 그거는. 그냥 그만, 이것도 뭔가가 맹렬을 가지고 있다.